사인해. 오늘부터 넌 이 집 며느리 아니야. 100억짜리 도우미치. 어머니, 어떻게 사람 인생을 돈으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억울해? 그럼 나가든가. 대신 내 친정 식구들 길바닥에 낫는 꼴 보게 될 거다. 3년 동안 이어진 지옥 같은 노예 계약.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평창동. 서울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가장 비싼 동네. 담장 너머로는 도시의 소음조차 닿지 않는 그곳에서 지수는 오늘도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이 집에서는 발소리조차 허락이 필요했다. 마룻바닥을 밟을 때마다 또 혼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여기서는 며느리의 존재 자체가 늘 시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지수는 명문대 출신이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단 한 번도 장학금 명단에서 빠진 적이 없었다. 교수들은 그녀를 될 사람이라고 불렀고 친구들은 너는 다른 세상으로 갈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 이 집에서 그녀를 설명하는 단어는 단 하나였다. 가난한 집안에서 올라온 며느리. 시어머니 박 여사는 늘 말했다. 머리가 좋은 건 쓸모없어. 근본이 문제지. 그날도 지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소파에 앉은 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감정은 전혀 담기지 않은 눈빛이었다. 앉아. 지수는 말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 집에서는 소파에 앉을 자격이 아직 없다는 걸 이미 여러 번 배웠기 때문이다. 박 여사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얀 봉투, 두툼했다. 지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토다는 며느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박 여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더니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수의 앞바닥으로 던졌다. 탁!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지수의 가슴에는 총성처럼 울렸다. 이게 뭔지 알겠니?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바라봤다. 상단에는 단정한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혼인 중 의무 이행각서.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읽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숨이 막혔다. 본 각서는 혼인관계 유지 중 며느리 지수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다. 조항은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다. 친정과의 모든 연락 단절, 전화, 문자, 방문, 금전거래 일절 금지, 개인 재산 사용 불가, 모든 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 지출은 매일 보고, 가계부 작성 의무, 이런 단위까지 기록, 누락시 불성실로 간주, 시댁의 요구 불이행 또는 불복 시, 위자료 청구 없이 즉시 이혼. 지수의 눈앞이 흐려졌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었다. 통제였다. 지배였다. 박 여사는 지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야.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박 여사의 얼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선택이라고요? 그제야 박 여사는 얇게 웃었다. 그래. 도장 찍고 우리 집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지금 나가서 내 인생으로 돌아가든가.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가라니. 지금 이 순간 이 결혼에서 쫓겨난다면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 경력 단절, 이혼녀라는 꼬리표, 그리고 재벌가에서 버림받은 여자라는 소문. 박 여사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너 내 친정 식구들 생각해야지. 그 말에 지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희 아버지 아직 그 공장 다니시지? 어머니는 병원 자주 가시고.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집은 그녀의 약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우리는 말이야, 박 여사가 찻잔을 다시 들며 말했다. 쓸모없는 사람은 곁에 두지 않아.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이를 악물었다.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박 여사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조건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초고급 거실, 값비싼 가구들 사이에서 지수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 순간 시청자는 분노한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외친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감옥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이후 지수의 시간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수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 집에서 하루는 늘 같은 형태였다. 시작도 끝도 숨 쉴 틈도 없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지수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면 게으른 며느리라는 말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집안은 적막했다. 하지만 그 적막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긴장에 가까웠다. 지수는 부엌으로 향했다. 불을 켜는 순간부터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었다. 칼질 소리가 크면 촌스럽다. 불 조절이 늦으면 머리만 좋고 손은 안 쓰는 애가 된다. 문중 제사는 상상을 초월했다. 정해진 레시피는 없었다. 박 여사의 기분이 곧 기준이었다. 전 부쳤어? 왜 이 색이야? 이게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이니?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곧 변명이었고 변명은 불복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제사가 끝나면 남는 건 늘 지수였다. 정리, 설거지, 뒷마무리.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돌아갔고 지수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바닥을 닦았다. 그 와중에도 박 여사는 가계부를 확인했다. 이건 뭐야? 휴지값이 왜 지난달보다 200원 더 나왔어? 지수는 이유를 말했다. 박 여사는 듣지 않았다. 핑계.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는 끝났다. 가계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건 매일 밤 지수를 신문하는 도구였다. 영수증 하나라도 빠지면 숨기는 게 있구나. 숫자가 맞지 않으면 돈에 손댔지? 지수는 결국 계산기를 2개나 들고 다녔다. 하나는 확인용, 하나는 확인의 확인용.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밤 12시. 그제야 지수는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하루 종일 들었던 말들이 반복됐다.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역시 집안이 문제야. 우리 집 아니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 도주는 그 시간에도 집에 없었다. 있어도 없는 사람이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날이 있었다. 요즘 너무 늦으세요. 도주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일이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의 셔츠에서는 늘 다른 향이 났다. 지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은 늘 같았다. 박 여사의 말. 내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어. 지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말을 줄이면 상처도 줄어들 거라 믿었다. 그러나 침묵은 보호막이 아니었다. 침묵은 더 쉬운 공격 대상이 됐다. 백화점 VVIP 행사 날, 지수는 정장을 입고 박 여사의 뒤를 따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여자가 며느리래. 집안 배경이 별로라던데. 박 여사는 일부러 지수를 크게 불렀다. 가방 들어. 차 키 챙겼지? 왜 이렇게 늦어?
사람들 앞에서 지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지수는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표정.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는 걸. 3년이 그렇게 흘렀다. 시간은 흐르는데 지수의 인생은 멈춰 있었다. 친정에 전화하고 싶은 날도 있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떠오를 때도 있었다. 하지만 계약서 조항이 떠올랐다. 친정과의 모든 연락 단절. 지수는 결국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마다 자신이 조금 더 고립된다는 걸 느꼈다. 이 집에서 지수는 늘 참는 사람이었다. 참는 것이 미덕이 되었고 참지 않으면 죄가 되었다. 시청자는 2단계에서 분노를 넘어 답답함을 느낀다. 왜 아무도 지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이 여자는 혼자서만 버티고 있는가? 그러나 아직 진짜 지옥은 시작되지 않았다. 이 모든 시간은 다가올 배신을 위한 긴 준비 과정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다만 지수는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을 뿐이었다. 도주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회식이라 했다. 그 다음엔 해외 출장, 임원 미팅, 투자자 접대. 이 집에서는 남편의 부재조차 며느리의 책임이 됐다.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건 아내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야. 박 여사의 말은 늘 명확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사과했다. 무엇이 잘못인지 몰라도 사과부터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주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다. 셔츠 단추는 풀려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향이 강하게 났다. 지수는 그 냄새를 알아차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는 순간 괜히 예민한 여자가 될 게 뻔했기 때문이다. 도주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말했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비웃듯 웃었다. 너한테 말해도 모르잖아.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지수의 자존심을 정확히 베어냈다. 그날 이후 지수는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 매일 알림, 늦은 밤 울리는 메시지, 샤워 직전에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는 손. 그러나 확신은 없었다. 확신이 없는 의심은 이 집에서는 곧 죄가 된다. 결정적인 날은 아주 우연하게 찾아왔다. 지수는 도준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발견했다. 화면은 켜져 있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그러나 잠금 해제된 화면에 떠 있는 메신저 알림 하나가 지수의 시선을 붙잡았다. 오늘은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보낸 사람 이름은 업무용으로 위장된 이름이었다. 지수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보지 말자. 이건 보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미 손가락은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지수가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이 있었다. 노골적인 메시지, 호텔 이름, 그리고 회사 계좌 내역. 지수는 숨을 삼켰다. 숫자들이 이상했다. 자신이 매일 기록하던 가계부의 숫자들과 전혀 다른 흐름이었다. 자금 이동, 쪼개진 금액, 외부 법인.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범죄였다. 그날 밤 지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왜 내 이름이 보이지? 왜 이 계좌의 관리자가 나로 되어 있지? 다음 날 도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하자. 그 말은 평범했지만 지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대화는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밤이 됐다. 도주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이혼하자. 지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갑자기 왜? 도주는 태어냈다. 마치 오래 준비한 말처럼. 너도 알잖아. 우리 이제 의미 없잖아.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경찰 출석 요구서 그리고 횡령 관련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뭐예요? 그제야 도주는 웃었다. 그 웃음은 지수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지수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이에요? 도주는 천천히 아주 친절하게 설명했다. 회사 자금 관리 담당자 너잖아. 가계부 쓰라고 한 것도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 지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너 서류에 도장 찍은 거 기억나지? 그 계약서.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 계약서, 가계부, 자금 흐름, 그리고 자신의 이름. 도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계약서 하나면 넌 감옥 가도 할 말 없어.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고였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 나한테? 도주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온 내가 제일 쓰기 쉬웠거든. 그날 밤 지수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나는 버려질 준비를 시키기 위해 여기까지 끌려온 거였구나. 마지막으로 지수가 떠올린 사람은 박 여사였다. 그녀는 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다. 혹시라도. 지수는 그 생각 하나에 매달렸다. 그리고 다음 날 지수는 다시 한번 그 집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다. 같은 자리, 같은 바닥.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으로. 어머니.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바닥을 짚고 있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순간 시청자는 숨을 멈춘다. 이제 이 여자는 도망칠 곳도 믿을 사람도 없다. 그러나 아직 가장 큰 반전은 시작되지 않았다. 거실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지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는 동안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지수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이 집에서 침묵은 늘 폭풍의 전조였기 때문이다. 고개 들어. 지수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눈꺼풀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 모습은 이미 싸울 힘조차 남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박 여사는 그런 지수를 잠시 바라보다가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준이 너한테 뭐라고 하던가. 지수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돼 있다고요. 횡령도 계약서도.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박 여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야 때가 왔구나. 그 말은 지수를 위로하는 말도 책망하는 말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순간을 확인하는 말 같았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투명한 병 하나를 꺼냈다. 라벨조차 없는 작은 병이었다. 그리고 지수를 향해 말했다. 계약서 가져와.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 계약서라면,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바로 그 종이라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박 여사는 그것을 받아들고 아주 천천히 뒷면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잘 봐. 그녀는 투명한 용액을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지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러나 몇 초 뒤 하얀 종이 위에 글자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수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호했다. 내가 본 건 겉면이야. 이게 진짜다. 서서히 드러난 조항들은 지수가 읽어왔던 노예 계약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본 계약은 며느리 지수를 도준 개인의 채무, 범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재산 신탁 및 법적 방어 계약임을 명시한다. 지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손이 바닥을 더 꽉 움켜쥐었다. 박 여사는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첫 번째, 그녀의 손가락이 문장을 따라 움직였다. 친정과 연락을 끊게 한 이유.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건 도준의 사체 문제 때문이야. 지수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내 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밖에서 감당 못할 짓을 벌이고 있었어. 박 여사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사채, 불법 투자, 명예대여. 문제는 그 대상이 늘 가족이라는 거지. 지수는 그제야 이해했다. 왜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박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는지. 내 친정을 법적으로 격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너희 가족을 인질로 잡았을 거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동안 잔인하다고만 생각했던 조항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두 번째, 박 여사는 가계부 조항을 가리켰다. 이런 단위 기록.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감시가 아니야. 박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훈련이지. 기업 자금은 숫자로만 보면 안 된다. 흐름을 읽어야 해. 지수는 순간 떠올랐다.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 도준의 회사 자금 흐름이 가계부와 맞지 않았던 이유. 내가 눈치챌 수 있게 만든 거야. 도준이 사고를 치면 가장 먼저 알아챌 사람이 너도록. 지수는 입을 막았다. 자신이 버텨온 시간들이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 여사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이게 핵심이야. 지수는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도준이 혼인 중 외도, 횡령, 사기, 배신 행위를 저지를 경우 본 계약에 의해 박 여사의 개인 지분, 비공식 자산, 비자금 일체는 며느리 지수에게 자동 귀속된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박 여사를 번갈아 봤다. 어머니. 그럼 저는. 박 여사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넌 미끼였고 동시에 안전장치였다. 지수의 몸이 떨렸다. 내 아들은 언젠가 선을 넘을 인간이야. 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지수는 그 말의 무게를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계약서는 지수를 억압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도준을 잡기 위한 덫이었다는 것. 지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번엔 절망이 아니라 전율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이제 끝이야. 박 여사의 말이 거실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리고 넌. 박 여사는 천천히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된다. 이 순간 시청자는 깨닫는다. 지수가 버텨온 3년은 학대가 아니라 선별 과정이었음을. 그리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박 여사는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짧았고 설명도 없었다. 지금부터 진행해. 그 말 한마디로 이 집을 지탱하던 모든 질서가 뒤집히기 시작했다. 지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아직도 손끝이 떨렸다.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3년 동안 붙잡고 살았던 노예 계약서가 사실은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한 덫이었다는 사실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준이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만한 얼굴로 들어왔다. 자신이 이미 모든 걸 손에 쥐었다고 믿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어머니 부르셨어? 박 여사는 소파에 앉은 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앉아. 도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지수를 힐끗 보며 비웃듯 말했다. 아직도 여기 있어? 이제 내 자리 아닌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 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 도준의 얼굴이 굳었다. 이분들은? 박 여사는 그제야 도준을 바라봤다. 경찰이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장난이야? 도준은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장난 아니다. 박 여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묶음을 내려놓았다. 횡령, 사기, 차명 계좌, 그리고 명예도용. 도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이건 오해야. 박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앉아. 그 한마디에 도준의 몸이 굳었다.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거스를 수 없었던 목소리였다. 경찰이 앞으로 나섰다. 도준 씨, 동행하시죠. 도준은 그제야 지수를 향해 소리쳤다. 너지? 내가 뭘 한 거야?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이 한 일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같은 게 감히. 그 순간 박 여사가 일어섰다. 그 입 다물어. 도준은 얼어붙었다. 넌 오늘부로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선고였다. 핏줄이라고 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 괴물이 된 인간을 끌어안는 건 부모가 할 일이 아니야. 도준은 무너졌다. 그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어머니, 한 번만. 저 아직. 박 여사는 고개를 돌렸다. 늦었다. 경찰이 도준의 팔을 붙잡았다. 끌려나가며 도준은 마지막으로 외쳤다. 지수, 넌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쿵. 지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무릎이 풀릴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쓰러지지 않았다. 박 여사는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왔다. 괜찮니? 그 질문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지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흘러내렸다.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지수의 손을 잡았다. 울어도 된다. 그 말에 지수는 결국 무너졌다.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억울함, 분노, 외로움,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지수가 울음을 터뜨리는 동안 박 여사는 말없이 곁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박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의 모든 지분은 이제 내 이름이다. 지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는. 박 여사는 단호했다. 이미 계약은 발효됐다. 그리고 넌 증명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하필 저였어요? 박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지. 그래서 책임을 배운 적이 없어. 하지만 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그래서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말은 지수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박 여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을 지킬 사람은 피가 아니라 의지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라 선택된 주인이라는 것을. 도준이 끌려간 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소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소음이 갑자기 꺼진 것처럼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 지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곳은 3년 동안 그녀가 가장 많이 무릎을 꿇었던 장소였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녀에게 앉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고개를 숙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지수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굴종에 익숙해지면 자유 앞에서 더 크게 흔들린다. 지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처음이었다. 이 집에서 허락 없이 소파에 앉은 것이. 쿠션의 감촉이 낯설었다. 그동안 이 소파는 앉을 수 없는 곳이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박 여사는 창가에 서 있었다. 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지수는 문득 깨달았다. 박 여사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서운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집에서 사과란 말은 이미 너무 늦은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언어였는지도 몰랐다.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을 내보내든 지키든 구조를 바꾸든 그 말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의 선언이었다.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의 장면들이 스쳐갔다. 새벽 부엌, 차가운 바닥, 가계부의 숫자들,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아직도 몸 안에 남아 있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무도 복수하지 않겠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돌렸다. 왜? 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미 충분히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니까요.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동의가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혼자 정원을 걸었다. 가로등 아래 잔디 위에 떨어진 그림자가 이전보다 훨씬 길어 보였다. 이 집은 여전히 컸고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나 이제는 지수를 집어삼키지 않았다. 며칠 뒤 지수는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수야? 그 한마디에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그동안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했다. 며칠 후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다뤘다. 재벌 3세의 몰락, 내부 고발,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이제야 움직였나? 왜 그동안 참고 있었나? 지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다. 해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약자의 방패가 아니라 이제 그녀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박 여사는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회의석상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지수를 앞세웠다. 사람들은 서서히 깨달았다. 이 집의 주인은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박 여사는 지수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를 잔인한 여자라고 부를 거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괜찮다. 누군가는 끝까지 더러운 역할을 해야 하니까. 지수는 처음으로 박 여사의 눈에서 외로움을 보았다. 그 순간 지수는 이해했다. 박 여사 역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단지 방식이 달랐을 뿐. 마지막 장면. 지수는 다시 거실을 가로질러 걷는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무릎을 꿇지도 않는다. 카메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비춘다. 나레이션이 흐른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반드시 소리치는 일이 아니다. 어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가장 잔인해 보였던 사랑이 가장 오래 남는 보호가 되기도 한다.